임신 8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제 집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었더니 남편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배를 불룩하게 내민 채로요. 그 여자는 웃으면서 제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곧 제가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 될 거예요. 진짜 상속자는 제 뱃속에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요.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집안 사람들은 제 이름 대신 며느리, 애 엄마 그 여자라고만 불렀으니까요. 결혼 3년 차, 대기업 3세와의 결혼. 겉으로 보기엔 신데렐라 스토리였죠. 하지만 그건 제가 아직 속지 않았을 때의 착각이었습니다. 임신 8개월, 배가 불러올수록 시댁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갑자기 친절해지셨죠. 우리 손주 잘 보살펴야지. 몸조리 잘해. 아무것도 하지 마.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당분간 회사 일 바빠서 못 들어올 거야. 넌 집에서 푹 쉬어. 이상했습니다. 결혼 내내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저를 관리하려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남편은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고 시어머님은 모임이 있다며 나가셨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 산산조각 날 뻔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여자, 명품백, 선글라스, 그리고 불룩한 배. 저보다 조금 작았지만 분명 임신부였습니다. 여자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웃었어요. 밝게, 아주 밝게. 마치 소풍 나온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뵙네요. 저 알죠? 당연히 아실 거예요. 남편분 전화에 제 사진 저장돼 있을 텐데. 뭐라고요? 전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그 여자는 제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배예요. 허락도 없이.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죠. 축하해요. 근데 이 집 진짜 상속자는 제가 낳을 아이예요. 곧 이 집은 제 거니까 미리 인사드리러 왔어요. 네.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진짜 상속자? 그럼 제 뱃속에 이 아이는 뭡니까? 가짜입니까?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태연하게 계속 말했어요. 시어머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아, 그럴 줄 알았다. 어차피 곧 아실 거니까요. 저 이미 시어머님이랑 다 얘기 끝났어요. 제가 낳는 아이가 장손이니까 호적도 그쪽으로 올라가고요. 시어머님? 시어머님이 알고 계시다고? 그럼 이건 뭡니까? 계획된 배신입니까?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구죠? 여자는 피식 웃었어요. 당연히 오빠죠. 제 남자. 아, 미안. 아직 법적으론 당신 남편이지. 근데 곧 이혼하실 거잖아요. 애 낳고 나면 이혼. 애 낳고 나면 이혼. 그럼 저는 뭡니까? 애 낳는 기계입니까? 시바디입니까? 그 여자를 쫓아낸 후 저는 바로 시어머님께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침착하게 물었죠. 어머님, 방금 이상한 여자가 집에 찾아왔는데요. 임신했다면서 남편 아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시어머님의 대답은 제 영혼을 얼려버렸습니다. 아, 그 애 벌써 갔구나. 좀 빠르네. 어차피 알 거 미리 알려주는 게 낫지 뭐. 너 출산하고 나면 어차피 우리 집 필요 없잖아. 애만 잘 낳으면 돼. 나머지는 신경 꺼. 네. 애만 잘 낳으면 돼. 나머지는 신경 꺼. 그럼 저는 정말로
이 집안의 번식 도구였던 겁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끊긴 겁니다. 시어머님이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하셨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배를 안고 울지도 못한 채,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 대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갑고 뜨겁고 날카로운 분노가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집안이 날 가축처럼 다루려 했다면 난 이 우리를 박살낼 거다. 내 손으로, 내 증거로, 내 복수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연한 얼굴로 출장 잘 다녀왔어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대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 시댁 사람들의 말투 하나하나,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휴대폰 녹음 앱을 켜두고 집안 CCTV 영상을 백업하고 남편의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부터 시작된 매월 정확히 500만 원씩의 이체 내역. 수취인은 김지연.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총 8개월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흘러갔더군요. 더 파고들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계약자는 남편, 실거주자는 김지연. 전세금 2억 원까지 남편이 냈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본. 2024년 7월 23일 오후 11시 47분.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이랑 아이가 내 전부야. 그 여자 저를 지칭는 그냥 의무일 뿐이야. 애만 낳으면 끝이야. 의무. 저는 남편에게 의무였습니다. 사랑도 동반자도 아닌 그냥 해치워야 할 과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 전 작성했던 혼인 계약서. 저는 당시 사랑에 눈이 멀어서 시댁에서 요구한 대로 서명했었죠.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 자녀는 무조건 시댁 성씨. 이혼 시 양육권은 남편에게. 이게 뭡니까? 결혼 계약서가 아니라 노예 계약서잖아요. 제가 서명한 그 서류 뒤에는 또 다른 문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과 남편이 주고받은 메모. 2024년 2월 작성. 바로 제가 임신을 확인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낳으면 끝. 출산 후 산후조리 최소화, 애만 확보하면 이혼 절차 진행. 양육권 확보 후 여자상 간녀랑 재혼 수순.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제 임신도, 제 출산도, 제 인생 전체가 이 집안의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저는 이 집안의 일회용 자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뱃속에 제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 선임. 인터넷으로 찾은 유명한 가사 전문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혼인 파탄 및 양육권 소송으로 승소율 92%를 자랑하는 분이었죠.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아 직접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송금 내역, 카톡 캡처본, 시어머님과의 통화 녹음 파일, 혼인 계약서 사본, 그리고 시댁의 메모까지. 변호사님은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닙니다. 증거가 완비되면 상대는 법정에서 무너집니다. 합법적 학살이라 부를 만하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래,
학살하자. 법정에서 증거로 냉정하게. 이놈들을 가루로 만들어주겠어. 두 번째, DNA 증거 확보. 상간녀가 낳을 아이가 정말 남편 아이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것만으로도 결정타가 될 테니까요. 운 좋게도 그 여자는 SNS 중독자였습니다. 매일 인스타그램에 카페 인증, 맛집 인증, 그리고 우리 아기 아빠랑 데이트라는 해시태그까지 달면서요. 위치 정보도 전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미행했습니다. 임신부가 임신부를 미행하는 웃긴 상황이었죠. 그리고 결정적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 2024년 9월 12일 오후 3시 15분. 남편과 상간녀가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태어나야 해라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모든 걸 촬영했습니다. 사진 37장, 동영상 4분 23초, 그리고 두 사람이 사용한 커피잔을 확보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알려준 대로 증거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커피잔 수거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날짜와 시간이 찍히는 타임스탬프 앱을 사용했습니다. DNA 채취를 위해서요. 세 번째, 재산 추적. 남편과 시댁의 재산 흐름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변호사님이 소개해준 회계사의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댁의 재벌 코스프레는 허상이었습니다.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는 부채 비율 340%, 사실상 빚더미였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도 대출 비율 70%, 그나마 있는 자산은 시어머님 명의의 상가 건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가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 취득일이 2021년 3월 15일이네요. 그런데 매매대금 5억 중 4억 5천이 같은 날 외부에서 입금됐습니다. 혹시 이 계좌 아세요? 그건 제 친정 계좌였습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준 5억 원. 그 돈으로 산 건물을 시댁 이름으로 올려놓고 저를 가축 취급했던 겁니다.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원금 5억에 법정이자까지 합하면 약 6억 2천.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건물 다시 받아가겠습니다. 이자 포함해서요. 마지막으로 결정적 증거 하나를 더 확보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제게 했던 그 말. 애만 잘 낳으면 돼. 나머지는 신경 꺼. 그 통화 내용 전체가 제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3일 2분 48초간의 녹음. 통화 내용에는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그냥 애만 낳아. 시바지 역할만 하면 돼. 애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넌 출산하고 나가면 돼. 시바지. 시어머님은 정말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변호사님이 녹음 파일을 들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슬퍼하실 시간 없습니다. 감정은 접으세요. 복수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로 당신은 반드시 이깁니다. 네. 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가장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USB 3개에 백업하고 클라우드에도 업로드하고 변호사님께도 한 부씩 전달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출산하고 모든 걸 폭파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3주. 저는 매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순한 임산부. 집에서 TV 보고 산책하고 남편 저녁 차려주는 평범한 아내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과의 두 번째 미팅, 2024년 10월 5일. 저는 확보한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USB 3개, 각각 백업된 증거 목록, 남편 상간녀 송금 내역 8개월분 총 4,200만 원, 카카오톡 대화 캡처 127건,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4본, 시어머니 통화 녹음 파일 2분 48초,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현장 사진 37장, 동영상 4분 23초, 커피잔 DNA 샘플 채취 영상 타임스탬프 포함, 친정 지원금 5억 원 이체 내역서, 시댁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자 확인 소송 신청. 두 번째, 혼인 파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세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네 번째, 양육권 분쟁 대비 보전 처분. 모두 동시에 진행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가 이 정도면 상대는 항변조차 못합니다. 법정은 전쟁터가 아니라 처형장이 될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법원에 직접 갔습니다. 친자 확인의 소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남편, 참고인은 상간녀 김지연. 신청 이후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친자관계 확인 및 혼인 파탄 책임 규명. 접수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본인 확인증 있으세요? 그리고 이 소송, 피고 측에 통보 동의하시는 거죠? 네. 통보하세요. 당장 통보하세요.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법원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친자 확인의 소피고 통지서 원고 제 이름, 피고 남편 이름. 남편은 봉투를 뜯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친자 확인 소송? 너 미쳤어.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당신 아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여자 뱃속 아이가 정말 당신 아이인지? 그건 당연히 내 아이지. 그럼 검사 받으면 되잖아요. 떳떳하면 두려울 게 없죠.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나 모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도 가만 안 둬.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순간도 녹음 중인데요. 계속하시겠어요? 남편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님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상간녀도 함께였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법원에 소송을 내. 가족끼리 무슨 소송을 내. 저는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요? 저를 가족으로 본 적 있으세요? 뭐? 애만 잘 낳으면 되라고 하셨잖아요. 시바지 역할만 하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가족한테 하는 말입니까? 시어머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녹음 파일 있는데요. 2024년 8월 3일 2분 48초짜리 통화 녹음. 들어보시겠습니까?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말문이 막혔고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때 상간녀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쓸데없는 짓 그만하세요. 어차피 제가 낳을 아이가 이 집 후계자예요. 언니는 그냥 조용히 애 낳고 나가면 되잖아요.
저는 그 여자를 천천히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 정말 우리 남편 아이 맞나요? 당연하죠. 전 오빠 말고 다른 남자 만난 적 없어요. 그래요? 그럼 검사 받으시죠. 당당하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상간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검사는 무슨? 법원에서 이미 친자 확인 검사 명령 신청했어요. 곧 통지서 받으실 거예요. 거부하시면 법적으로 친자 관계 부인 추정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남편 아이 아니라는 판결 나와요. 시어머님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너 이 집에서 쫓아낸다. 쫓아내시겠다고요? 이 집 실소유주가 저인데요. 이 아파트 계약금 3억. 제 친정에서 준 돈이에요.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 실질 소유 지분 70%는 제 명의예요. 남편 이름은 그냥 배우자 공동 명의로 올려준 것 뿐이고요. 시어머님이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거지. 어머니 몰랐어요? 야, 이 새끼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여자한테 빌부터 산 거야. 아니요. 기생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상간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뭐예요? 저한테 이 집 준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상간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 지금 그게 중요해. 너 진짜 내 아이 맞는 거야. 맞아요. 진짜예요. 그럼 검사 받으세요. 법원 명령 나오면 거부 못합니다. 거부하시면 친자관계 부인 사기죄 혼인 파탄 위자료 다 물어내셔야 해요. 상간녀는 그제야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기죄. 당연하죠. 남편 아이라고 거짓말해서 금품 받고 주거 제공받고 가정 파탄시켰으니까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입니다. 게다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고요. 시어머님이 제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이 이년아, 감히.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도 CCTV 돌아가고 있어요. 한 대라도 맞으면 폭행죄, 상해죄, 태아 상해죄까지 다 적용됩니다. 임신부한테 폭행하면 가중처벌 받는 거 아시죠? 시어머님은 손을 떨며 멈칫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세 사람을 차례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절대 방해하지 마세요. 소송 취하? 안 합니다. 합의? 안 합니다. 법정에서 끝까지 갑니다. 증거는 이미 다 확보했고 변호사도 선임했고 법원 접수도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당신들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시어머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진짜 죽을래? 애 낳고도 살아남을 것 같아.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녹음됐어요. 형법 제283조 협박죄. 계속하시겠어요? 남편이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러면 진짜 끝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상간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지연 씨, 법원에서 DNA 검사 통지 받으시면 반드시 출석하세요. 불출석하면 진술 기회 포기로 간주돼요. 그럼 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결 나옵니다. 당신한테 불리하게요. 상간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야, 엄마가 싸우고 있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이길게. 그날 밤 변호사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법원 친자 확인 검사 일정 확정.
11월 15일 오전 10시. 피고 참고인 모두 출석 명령 발부 완료.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단 하나의 검사 결과로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 제게 이상한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인 표시는 법무법인 정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귀하는 혼인 중 배우자 외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진 이혼 및 양육권 포기를 권고합니다. 불응시 법적 조치 예정. 법무법인 정의 가사팀. 뭐라고요? 제가 바람을 폈다고요? 증거도 없이 이런 문자를 보내다니. 저는 즉시 제 변호사님께 스크린샷을 전송했습니다. 30초 후 전화가 왔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라는 곳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확인했는데 해당 법인 없어요. 허위 법률 자문 시도입니다. 이건 명예훼손, 협박, 변호사법 위반 전부 해당돼요. 오히려 좋습니다.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로 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까? 천만에요. 문자 발신 번호 추적 의뢰할게요. 누가 보냈는지 금방 나옵니다. IP 추적되면 그쪽도 끝이에요. 네.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더니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서명해. 출산하면 넌 이 집에서 나가야 돼.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싫은데요? 뭐? 싫다고요. 이혼 안 해요. 하고 싶으면 재판으로 하세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지금 장난해. 계약서에 다 써 있잖아. 그 계약서요? 변호사님이 검토하셨는데 법적 효력 없대요. 재산분할 포기니 양육권 포기니 하는 조항들 전부 민법 제839조 2 위반이라 무효래요. 그러니까 그 종이 쪼가리 쓰레기통에나 버리세요. 뭐라고. 그리고요. 저 이미 법원에 혼인 파탄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 불어 항변 준비했어요. 당신은 절대로 저와 합의 이혼 못합니다. 하고 싶으면 재판 이혼하시든가요. 그때 누가 더 많이 배상금 물게 될지 한번 두고 보죠.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이년아, 내가 뭔데 날. 남편이 집 앞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모컨이 벽에 부딪혔고 컵이 바닥에 깨졌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나한테. 저는 소파에 앉아 배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CCTV 녹화 중이에요. 그리고 휴대폰 녹음도 켜져 있고요.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 전부 증거로 제출됩니다.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먹을 쥔 채로. 하지만 저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임신부한테 폭력 행사하면 가중처벌 받는 거 아시죠? 형법 제257조 상해죄, 형법 제269조 태아상해죄,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가정폭력 범죄. 하나만 맞아도 당신 구속됩니다. 남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신 좀 차리셨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거기서 누가 이기는지 확인하죠. 남편이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님이나 상간녀에게 달려갔겠죠. 저는 혼자 남아 깨진 컵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1시,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님이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도 함께였죠. 짐 싸.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새벽 1시에 무슨 말씀이세요? 말기 못 알아들어. 짐 싸서 나가라고. 이 집은 이제 내 집 아니야. 이 집 실소유주 저인데요. 무슨 권한으로 쫓아내시려는 겁니까? 권한. 내가 시어머니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법적으로는 아무 권한 없으시죠. 그리고 지금 시각이 새벽 1시예요. 임신 39주 산모한테 짐 싸서 나가라고요? 이거 주거침입죄 아닙니까? 시어머님이 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문을 막아섰습니다. 들어오시면 경찰 부릅니다. 뭐?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불법이에요. 새벽에 타인 주거에 무단 침입, 임신부 협박, 퇴거 강요. 전부 범죄입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그때 상간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버티면 뭐해요? 어차피 애 낳으면 끝인데. 끝? 무슨 끝이요? 애는 우리가 데려갈 거예요. 병원에서 바로. 언니는 그냥 낳기만 하면 돼요. 병원에서 데려간다고요? 무슨 근거로요? 양육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요. 아니요. 양육권은 친권자인 부모에게 있어요. 시댁은 법적 권한 없어요. 그리고 설령 남편이 양육권 주장해도 법원 허가 없이는 아기 못 데려가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죄. 신생아 무단으로 데려가면 구속됩니다. 상간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내가 법 공부를 언제 했어? 변호사님한테 다 배웠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도 이미 통보했어요. 제 동의 없이는 절대 아기를 제3자에게 인계하지 말 것. 무단 인계 시도 시 즉시 경찰 신고할 것. 병원 측에서 확약받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못된 년, 우리 손주를. 손주 맞아요. 하지만 제 아들이에요. 당신들 소유물 아니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시면 경찰 부릅니다. 일일이 누르고 있어요. 남편이 황급히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가요. 여기서 이러면 진짜 신고당해요. 세 사람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제 아기를 빼앗아 갈까봐.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로 저 사람들한테 안 빼앗겨. 약속해. 다음 날 아침,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출산합니다. 병원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기 보호 조치 필요합니다. 변호사님의 답장. 알겠습니다. 병원에 이미 연락했습니다. 보호 조치 완료. 안전하게 출산하세요.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전쟁은. 새벽 3시. 진통이 시작됐을 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집에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죠. 지금 출산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님의 답장. 알겠습니다. 병원에 보호 조치 요청했습니다. 곧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진통 8시간. 그 고통 속에서도 저는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를 지켜야 해. 절대로
저 인간들에게 뺏기면 안 돼. 그리고 드디어 2024년 11월 8일 오전 11시 23분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 아이.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과 안도와 그리고 결의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내 아기, 내가 낳은 아기. 이 아이는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야. 이 집안의 상속도구도 아니야. 그런데 출산 직후 회복실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병원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상간녀가 들이닥쳤습니다. 애 어디 있어? 우리 손주 어디 있냐고. 아직 신생아실에 있는데요. 당장 데려와. 우리가 데려갈 거니까. 데려간다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집안 아이야. 당연히 우리가 데려가야지. 출산한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아기를 데려간다고요? 법적 근거가 뭡니까? 법적 근거.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 순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출산 직후라 온몸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여기 병원이에요. CCTV 다 돌아가고 있고 간호사들 다 보고 있어요. 당장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릅니다. 뭐? 경찰? 우리가 손주 보겠다는데 무슨 경찰? 손주 맞아요. 그런데 법적 보호자는 저예요. 친권자 동의 없이는 누구도 신생아를 데려갈 수 없어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죄. 아시죠? 당신이 뭔데 우리 집 아이를 막아? 저요? 이 아이 엄마요. 법적으로 1순위 친권자이자 양육권자. 당신들은 법적으로 아무 권한 없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세요? 산모가 쉬어야 하는데 너무 시끄러운데요? 시어머님이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좀 보려는데 며느리가 막아요. 애 데려오세요. 간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신생아는 산모 동의 없이 절대 외부 인계 불가합니다. 병원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미 보호자 측에서 제3자 접촉 금지 요청하셨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보안팀 부르겠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누군 줄 알고. 누구시든 상관없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나가세요. 시어머님이 간호사를 밀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산모 보호자가 아닌 분들이 신생아 인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퇴실 거부 중입니다. 보안요원이 시어머님께 말했습니다. 병원 규정상 산모가 거부하면 면회 불가합니다. 퇴실하십시오. 우리 손주인데 왜 못 봐? 산모 동의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결국 시댁 사람들은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계속 고함을 질렀죠. 우리 손주 내놔. 당신 죽었어.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제 아기를 빼앗아 갈까봐.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병원 측에 산모 신생아 보호 프로토콜 발동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당신 동의 없이는 아무도 신생아실 접근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법원에 아동인도 금지 가처분 신청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결정 나옵니다. 가처분이요? 네. 가처분 결정 나면 어떤 경우에도 당신 동의 없이는 아무도 아이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즉시 구속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 시간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벌써요? 긴급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우선 처리해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피검사자 남편 마이너스 태아상 간녀 친자관계 일치율 0%. 0%. 정말로 남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상간녀가 거짓말한 겁니다. 다른 남자아이를 남편 아이라고 속였어요. 이건 사기죄 성립합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고요.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끝장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그들을 법정에서 무너뜨릴 차례입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에서 결정문이 왔습니다. 아동인도 금지 가처분 인용. 이제 법적으로 제 동의 없이는 누구도 제 아들을 데려갈 수 없게 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산모님, 아기 건강검진 다 끝났어요. 곧 모자동실로 옮기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제 아들을 보았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 우리 아가야. 엄마가 지켰어. 이제 아무도 널 빼앗아 갈 수 없어. 엄마가 약속해. 그날 오후, 시어머님이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층 로비에서 막혔습니다. 보안요원이 출입을 차단한 겁니다. 왜 못 들어가? 우리 손주 있는데.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출입 금지되셨습니다.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뭐라고? 저는 병실 창문으로 로비에서 소리 지르는 시어머님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법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퇴원 전날 밤, 저는 아기를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야. 이제 집에 가자. 우리 둘만의 집으로.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 싸움을 끝낼게. 법정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감정은 접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계산된 복수뿐이었습니다. 출산 5일 후 퇴원 전날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친자 확인 소송건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공판 기일 지정 11월 15일 오전 10시.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복도. 저는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시댁 사람들과 상간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저를 보고 비웃었죠. 언니, 곧 알게 될 거예요. 진짜 후계자가 누군지. 이제 언니 끝났어요.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시어머님도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지겠지. 우리 집 진짜 손주가 누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심판의 순간을.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건 개정합니다. 원고 측, 피고 측 모두 착석하십시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더니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건은 원고가 피고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친자 확인 소송입니다. 법원은 공인 검사기관에 DNA 검사를 의뢰했으며 총 2회에 걸쳐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재판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먼저 원고가 출산한 남아와 피고의 친자관계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일치율 99.99%,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제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래도 안도했어요. 시어머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간녀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고요. 하지만 재판장이 다음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김지연 씨가 임신 중인 태아와 피고의 친자관계 검사 결과입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일치율 0%,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상간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뭔 소리야. 다시 검사해요. 재판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검사는 공인기관 두 곳에서 각각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동일합니다. 검사 절차와 샘플 채취 과정 모두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셔도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간녀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오빠 아이 맞아. 나 오빠 말고 다른 남자 없었어. 저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참고인 김지연의 SNS 활동 내역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캡처본, 클럽에서 찍은 사진들, 여러 남성들과의 술자리 사진, 그리고 다른 남성과의 밀접 사진까지. 재판장이 고개를 들어 상간녀를 보았습니다. 참고인, 이 사진들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친구들이에요. 그냥 친구.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친구요? 그 친구분이 참고인 뱃속 아이의 친부 아닐까요? 아니면 친구가 여러 명이라서 누가 아빠인지 모르시는 건가요? 남편이 상간녀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아,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 아이라며. 진짜 사랑한다며. 오빠 아니야. 오빠 아이 맞을 수도 있어. 0%라는데 너 나 사기친 거잖아. 저는 재판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참고인 김지연은 피고에게 임신한 아이가 피고의 친자라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참고인에게 총 8개월간 4,200만 원을 송금했고 오피스텔 전세금 2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제 혼인 관계가 파탄났으므로 혼인 파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참고인에 대한 사기 혐의는 별도 형사 고발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시어머님이 상간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우리 집안을 사기친 거야.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외쳤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보안 요원들이 시어머님과 상간녀를 떼어놓았습니다. 상간녀는 울면서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저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배신하고 저를 시바지 취급하고 제 아이를 빼앗으려 했을 때 전 이미 모든 걸 준비했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받은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혼 청구서, 혼인 파탄 위자료 청구서, 청구 금액 5억 원, 재산분할 청구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마이너스 친정지원금 5억 원 법정이자,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서, 마이너스 청구 금액 3억 원,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업무상 횡령 고발장.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회사 자금 2억 원을 빼돌려서 그 여자한테 준 거 다 증거 확보했어요. 송금 내역, 전세 계약서, 카톡 대화 내역.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 형사고발 들어갑니다. 재판장이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해 보입니다. 형사고발은 별도 진행하시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권은 다음 공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게 애만 낳으면 된다고 하셨죠? 저를 씨바지라고 하셨죠? 가축처럼 다루셨죠? 좋아요. 그럼 제가 증명해드리죠. 이 가축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재판장님, 시어머니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죄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있습니다. 씨바지, 애만 낳아, 나머지는 신경껏 같은 발언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님이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아기를 안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민사소송만 남았습니다. 승소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당신이 싸운 겁니다. 전 옆에서 도왔을 뿐이에요. 저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야. 엄마가 이겼어. 이제 아무도 우릴 건드릴 수 없어. 약속 지켰지? 법원을 나서는데 밖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DNA 0% 사기극 소식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산모님,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도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씨바지도 가축도 아닙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기를 꼭 안으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선택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상속자도 왕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저를 흔들 수 없었으니까요. 법정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그리고 형사고발까지. 언론이 들끓었죠. 뉴스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시댁 상대 전면 소송, DNA 0% 충격, 상간녀 친자 사기 혐의, 검찰 수사 착수, 시어머니 녹음 파일 공개, 씨바지 발언 논란, 출산 직후 양육권 분쟁, 법원 산모 손들어, 첫 번째 재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주장했죠. 원고는 혼인 전 재산분할 포기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해당 각서는 민법 제839조 2 부부 재산분할 청구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재산분할 포기 특약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각서는 피고 측의 강압과 기망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합니다. 혼인 전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였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증거 사진 37장,
동영상 4분 23초. 송금 내역 8개월분 총 4,200만 원. 카카오톡 대화 내역 127건. 시어머님의 모욕 발언 녹음 2분 48초. 협박 문자, SNS 캡처본. 산더미 같은 증거였습니다. 재판장이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불륜 및 혼인 파탄 책임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300만 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5억 원. 시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남편은 고개를 떨어뜨렸고 시어머님은 법정 의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5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이.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망하세요. 당연히 망해야죠. 세 번째 재판.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상간녀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부도 알 수 없는 아이를 혼자 출산한 후 법정에 끌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진짜로 그분 아이인 줄 알았어요. 재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으며 이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3억? 저 돈 없어요. 어떻게 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예요. 알아서 마련하세요. 못 내면 재산 압류당하겠죠. 네 번째 재판. 남편의 횡령 혐의 형사 재판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빼돌려 상간녀에게 전달했었죠. 오피스텔 전세금, 생활비, 명품. 전부 회사 돈이었습니다.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피고는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자료 송금 내역, 계약서, 피고인 자백록 7호. 증거는 명백합니다.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저는 회사 돈을 잠깐 빌린 것뿐이에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에 따라 피고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징역형? 비록 집행유예였지만 전과자가 된 겁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 통보가 왔고 재벌가 후계자라는 타이틀은 박살났죠. 다섯 번째 재판. 친정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제 친정에서 결혼 지참금으로 준 5억 원. 그 돈으로 산 상가 건물을 다시 돌려받는 재판이었죠. 우리 변호사님이 주장했습니다. 원고 친정에서 제공한 5억 원은 원고 개인에게 증여된 금액입니다. 이를 시댁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금 5억 원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등기부등본과 송금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해당 건물은 원고 친정의 지원금으로 구입되었으며 피고 측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을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현재 시가 기준 6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재산마저 빼앗긴 충격 때문이었죠. 그 건물이 우리 마지막 재산이었는데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당신네가 저를 가축 취급할 때 혹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게 바로 대가입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혼 판결 확정. 위자료 5억 원 남편이 원고에게 지급. 위자료 3억 원 상간녀가 원고에게 지급. 재산분할 아파트 지분 70% 원고,
소유 확정, 양육권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 양육비 월 300만 원, 성년까지 지급, 부당이득 반환 상가 건물 반환 또는 6억 2천만 원 지급, 형사 판결 남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총합산 금액 약 15억 원.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판결 후 한 달,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며느리 법정 완승, 시댁, 재산 대부분 상실, 상간녀 파산 신청, 위자료 3억 미납, 전 남편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시어머니 요양병원 입원, 중풍 진단. 그날 저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동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얼마 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저는 답장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드렸어요. 결혼할 때요. 당신이 그걸 버렸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법적 절차 외에는 소통하지 않겠습니다.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나눌 말은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님께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손주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다오. 저는 편지를 읽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용서? 그건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커서 판단할 일이니까요. 상간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파산 신청 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아이는 혼자 키우고 있다는 소문만 들렸죠. 위자료 3억은 아직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압류할 재산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법정에서의 전쟁이 끝나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평화롭게 자유롭게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였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돌이 지났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은 확정됐고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위자료, 그리고 돌려받은 건물로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전 남편에게서 매달 양육비도 받고 있고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며느리 역할을 강요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궁금하시죠? 전 남편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정가자 신분이 되어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소박한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더군요. 재벌 3세에서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상간녀는 더 힘든 상황입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친아버지를 찾지 못했어요. 혼자 키우고 있다는데 빚더미에 앉아서 파산 직전이래요. 저한테 내야 할 위자료 3억은 아직도 못 갚고 있고요. 압류 통보가 매달 날아간다고 하더군요. 동정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는 자신이 거두는 것이니까요. 시어머님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재판 충격으로 건강이 나빠지셨대요. 아들이 가끔 찾아간다고는 하는데 요양비도 제대로 못 내서 국가 지원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더군요. 저를 씨바지라고 부르며 애만 낳으면 된다고 했던 그분.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병실에 혼자 계시네요. 인과응보란 게 이런 거겠죠. 얼마 전 아들 돌잔치를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만 모인 소박한 잔치였어요.
아이는 돌잡이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아나운서나 가수가 되려나 봐요. 저는 아들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아, 넌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야. 넌 그냥 너야. 엄마가 사랑하는 소중한 내 아들. 그것만으로 충분해.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복수해서 후회 안 해요?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후회요?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순순히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면 제 아이는 저한테서 빼앗겼을 겁니다. 전 평생 아이 얼굴도 못 보고 살았겠죠. 그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전 제 아이를 지킨 겁니다. 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킨 겁니다. 도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존엄한, 소중한, 지켜야 할 존재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가축 취급한다면, 누군가 당신의 아이를 빼앗으려 한다면 싸우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변호사를 찾으세요. 법의 힘을 빌리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정의롭습니다. 제대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증명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 숨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전 그냥 저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당당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요. 가짜 상속자? 진짜 상속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그게 진짜 상속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를 가축이라 부르던 그 사람들에게 이 한마디만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길들여질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끝까지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가축이 아니라 울타리를 부숴버리는 쪽이었죠.